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개강 후에 보람찬 강의 일정 보내고 계시겠지요? 4월은 중간고사의 달입니다. 아, 그렇죠. 저희 집에 그러더라고요. 벚꽃 피니까 중간고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중간고사는 봄 학기든 가을 학기든 날씨가 제일 좋을 때 그렇죠. 봅니다. 중간고사 끝나면 벚꽃이 지더라.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부질없다는 뜻이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미 육군을 총괄하는 찰스 플린 사령관이 대만 유사시에 한국군 참여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예.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거예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 태평양 육군의 총사령관이라고 하네요. 네. 찰스 A 플린이라는 장군이고요. 채널 A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네. 사실 아무리 사령관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장성 1인의 한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가끔 이런 식이 정기적으로 나와요, 이런 발언이. 맞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전략적 본심이 묻어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플린 사령관은 대만의 유사시,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의 군사 분쟁이겠죠. 양안 관계. 이때 한국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한국군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을 보호하는 데에도 함께 해주면 기쁠 거다라고 했어요. 다른 동맹을 보호한다? 그러면 미국이겠죠.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군을 보는 것 자체가 한미 동맹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예. 결국은 이걸 명확하게 했네요. 중국의 무책임하고 교활한 행동에서 이걸 맞춰가지고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네. 즉 어찌 보면 양안 관계에서 미중 간의 분쟁 혹은 대만을 사이에 두고 분쟁이 발생됐을 경우 첫 번째 주한미군의 역할, 두 번째 우리 군의 역할을 동맹의 테두리 내에서 놓고 너희들 뭐 할래? 이게 결국은 전략적 본심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일 간 군사훈련 증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뭐 사실 한일 간의 군사협력 뭐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해군 그다음에 공군 훈련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걸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육군은 없거든요. 근데 육군 사령관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향후 한국 육군과 일본 육상 자위대가 미국 하와이나 알래스카에서 함께 훈련하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대만에서 유사시에 한반도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을 빼서 돌리겠다가 아니라 네. 한국군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건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와서 도와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한미동맹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한미동맹이고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의 근간을 동맹에 두었어요. 그 포커스는 당연히 한반도였죠. 그런데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할 혹은 이 지리적 환경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양안관계, 동북아 전체로 확대된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향하는 것이고 그렇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한미 동맹의 이 성격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형질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뭐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의 수호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버린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법리적인 논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무엇이냐면 동맹은 분명히 양국 간의 조약이고 동맹의 규범과 범위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상호 방위 조약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이유는 이게 미국의 본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동맹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향후 동맹국의 의무와 책임을 더욱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방위 분담의 증가뿐만 아니라요. 결국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것은 예. 트럼프의 미국이 되었든 예. 바이든의 미국이 되었든 간에요. 러시아와 중국을 대치 진영, 대척점으로 놓고 유럽과 동북아에서 동맹의 진영을 더 공고해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군사적 역량이 의미 있게 있는 나라에게 되고 책임을 더 명확하게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미 필리핀과의 연대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해로 방어에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만 방어를 위해 기동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한미군도 대만 해협에 파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플린 장군이 이야기했듯이 한국군도 기여해라 이거거든요.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아니 대만 문제 때문에 한국군이 예를 들어서 파병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그럼 후방 기지가 되는 거거든요. 어렵게 얘기할 게 뭐 있어? 우린 적성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결국은 방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그리고 동북아하고 동남아 지역의 우리 역할 확대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자기 이익과 국민 여론에 맞게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불안한 한반도를 뒤로하고 양안 문제에 우리 스스로 연루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요.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에서 할 수 있을지. 예. 또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척점에 대한민국이 스스로 명확히 설 것인지를 대답해야 할 시기가 곧 올 것 같아서 불안불안합니다. 근데 지금 하여간 주변국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기시다 총리가 첫 번째로 국내적으로 지지율이 약해요. 그렇죠. 30% 선이라고 하는 요미우리의 보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현지 시각 오늘이 4월 8일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10일 날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니까 이제 출국하겠네요. 오늘 사이에. 그리고 나서 특이한 것은 두 가지 이벤트를 기시다 총리가 워싱턴 DC에서 합니다. 하나는 미국 국회에서 연설하는 게 하나 있고요. 첫 번째 영어로 할지 자기네 말로 할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노래를 할지 안 할지도 보시죠. 두 번째는 미일 필리핀 3국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남중국해 문제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 지금까지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필리핀의 역할 증대, 즉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하에 해군 순찰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나름의 견제 정책을 피겠고 이것이 미국과 일본이 공증하고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데자뷰가 떠오르죠. 작년에도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꽉 쥐고 오른손에 한국 가져왔고 이제 필리핀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이 아시아의 좌장 역할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특이해요. 이제 워싱턴으로 가기 전에 도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갔냐면 지금 북한과도 고위급 접근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형상 변경 반대,
네. 대만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혹시 그러면 지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그 플린 사령관의 어떤 발언과도 맥이 닿아서 이게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발 하나 담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바이든 행정부가 되었든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되었든 혹은 차기 행정부가 누구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미국이 추구할 소위 대중 전략의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사력을 거기다 대고 어떻게 전개하느냐는 이제 보다 면밀히 주시해야 되겠지만 이미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겠죠. 더군다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명확하게 현상 변경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했으니 올해 반대해? 그러면 어떠한 말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야? 그러니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반대했으니까 반대하는 행동도 보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왕이 외교부장은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 갔다 와서요. 거기 호주에 자기네들이 부여했던 와인에 대한 관세 200%를 다 풀어줬어요. 그래요. 예, 호주는 우리가 뭐 오코스의 하나의 뭐 멤버다 해서 친미 국가로 알고 있지만 호주는 또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있네요. 호주하고 중국이 관계가 한때 안 좋았다가 지금 안 좋다 요새 요번에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두고 보시죠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4월 7일이 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6개월이 되는 날이었다고 하던데요. 예, 현지 시각으로 따지면 아마 오늘 될 텐데요. 그렇겠죠. 그렇죠? 시차가 예. 있으니까. 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 정파 하마스 박멸을 목표로 가자 전쟁을 시작한 지 6개월을 맞는 날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오래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전쟁은 하마스가 같은 10월 7일, 지난 10월 7일이죠.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요. 약 1,200명이 넘는 이스라엘인들을 숨지게 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33,000명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희생됐고요. 아이고. 네. 10월 달에도 방송에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자지구를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세종시 정도 크기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대 창살 없는 감옥으로 불리우는데요. 이게 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네. 거기에 24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이 넘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이게 지금 여전히 미공 속에 있어서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그리고 세계 정치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지금 지난 6개월의 과정을 돌아보면 눈에 띄는 현상이 미국의 이른바 말빨이 잘 안 먹힌다. 속칭. 뭐 이렇게 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그러니까 보다 좀 고급진 언어로 미국 외교의 시험대죠. 아, 예. 예. 미국 외교력이 무기력에 빠진 것은 아니냐. 결국은 말빨이 먹히지 않는 거죠. 일단은요. 보시면 이 기름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얼마나 올랐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주로 두바이에서 기름을 수입하는데요. 두바이유가 지난 4월 5일입니다. 배럴당 $90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초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요. 27일 이후, 그러니까 지난 2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군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장군 하나하고 영사관 직원 7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중동전쟁 6개월을 맞이하고 있는 이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분기점에 있었고 그것에 따라 국제 유가 시장이 갑자기 상승해서 배럴당 6.42달러가 올라서 지금 기름값이 상당히 비싸진 게 된 거죠. 예. 브렌트유의 선물 가격은
비교해 보면 6개월 전에 83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90달러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도 따라 오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100% 수입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폭탄 맞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 외교력의 시험대인데요. 첫 번째 미국은 자기 코가 석자죠. 그렇죠.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 예. 지금 선거가 매우 혼탁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외교력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정도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두 번째는 2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보자면 워싱턴의 시각에서 보자면 자신들의 외교력이 우크라이나, 중국에 집중했어야 됐는데 지금 자신의 소위 최고 우방이라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강공책을 피면서 중동의 모든 웬만한 국가들이 반미, 반이스라엘로 돌아서니 힘들죠. 그러니까요. 또 동시에 또 역설적으로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팽개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선거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본,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서 예. 또 이스라엘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계속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럼 네타냐후는 왜 이렇게 뻗당기는 겁니까? 바이든이 어차피 아쉬운 건 바이든이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미국을 더 매몰차게 있고요. 더군다나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은 정부가 있지만 또 반정부 세력이 있어요. 이 반정부 세력, 그러니까 비국가 행위자들이 또 미국을 때려요. 그러니까 우리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미국의 해군을 공격한다든지요. 그렇죠. 그래서 홍해 그 지금 상선의 움직임들이 다 해상 루트를 바꿀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럼 또 운송비도 올라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을 갈 때 러시아 그 하늘을 통과하지 못하니 14시간 반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상선의 입장에서는 그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에 그 홍해 지역, 또 걸프 지역이 불안불안하니까 또 선박 운항비가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대만 지역이 또 왔다 갔다 그러니까 또 상황이 미쳐버리는 거죠. 이란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란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4월 27일 날 3월 27일 날 이란의 영사관이 폭격받은 이후에 지금 이란은 뭐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시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은 중동 내 최대 양국이고요. 예. 개전 이후에 지난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레바논 헤스볼라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직접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역시도 이스라엘과 교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섀도우 워, 그러니까 그림자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림자 것인데, 전쟁? 네,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반군 세력이나 예. 아니면 게릴라전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보시죠. 지금 이제 4월이 이제 고비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유가 시장은 이를 반영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엄청 상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네타냐후 어떤 비판을 반정부 시위가 뭐 크게 예.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는 요지부동이고 예. 미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죠. 이란은 어차피 그림자 전쟁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예. 오히려 이 상황은 무슨 얘기냐면 교착 상황을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다. 요 얘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예, 뭐 오늘 아침 보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에 자기 군대를 철수했다라고 하지만 예. 사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워낙 민간인들이 많이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3만여 명이 넘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이 병원에서 자기 집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유치원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시각이 안 좋아진 거죠. 역설적이죠. 역사에 무슨 뜻이냐면 유태인 혹은 이스라엘은
이 학살 혹은 군사적 행위의 피해자로 지금 그렇죠. 늘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전쟁을 비롯하여 중동 내에서는 지금 가해자의 이미지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자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230만 명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남부 지역에 몰려 있어요. 약 140만 명인데 라파오라는 지역에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군사 공습을 감행할 경우 사실 피해 지역이 되는 거죠. 저희가 좀 단순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이 상황을 종결시키는 그 계기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수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마스한테 져서 철수하는 경우. 근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 거의 제로고. 없죠. 그러면 결국은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압박을 해서 철수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면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네탄야후 정부는요. 국내적으로 지금 반 네탄야후 시위가 상당히 강합니다. 뭐 20만 명 정도의 시민이 운집하여 시위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탄야후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 전쟁, 군사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자기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극우, 우익 세력에 대한 혹은 그렇죠. 반 이슬람 세력이 공고히 지지해주기 때문에 약 한 30%의 지지율로 지금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유태인에 대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기가 힘든 것이 미국이니까요. 근데 역시 단순해서 네, 그런데 네. 어차피 바이든 입장에서 이리 깨지나 저리 깨지나 마찬가지라면 한번 확 세게 나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나 이게 투표에 영향력이 있죠. 그래요? 그게 네. 악영향이 될 거라고 네. 보는 건가요? 여러 가지 셈이 있을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민주주의 강조하고 인권 강조하고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면서 네. 같은 나레이션, 그 같은 논리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그것보다 더 하면 더했을 이스라엘의 이런저런 가자지구 군사 활동에 대해서는 휴전 정도 하자라는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으니 맞아요. 또 그것도 사실 말빨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참 어렵겠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네타냐후 들어요. 입장에서는 11월까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뭐 이런 겁니까?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까지는. 네. 왜냐하면 보세요. 그럼 바이든이 해주는 대로 해. 그럼 내가 얻는 것이 뭔데? 그렇죠. 어차피 네. 바이든 질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요. 자기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예.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흔히 하는 말 외교는 초당적이니까 바이든과 트럼프가 한 목소리로 네타냐후한테 압박을 가는 이런 그림은 판타지 소설입니까? 미국 정치를 너무 우리가 판타지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고 있으면 패권국 미국의 외교력이 고생한다. 그렇죠. 네,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예. 또 미국의 대선이 있고 이스라엘의 정치 역학, 구구 집단에 의한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존재적 문제 등으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고 있고 중국은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북한 역시 지금 어렵고 뭐 하나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유가는 상승하고 있고 사각감과 함께요. 예. 그래서 물가 급등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 경제나 우리 정치에 이런저런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좀 바로 차리자. 제정신을 좀 유지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국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 사회자님의 해석인데 해석은 100% 동의합니다. 예. 뭐 굳이 뭐 그러면 강조실 예. 같은데. 하여튼 우리도 한번 우리의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오늘의 결론으로 대신하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